서울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장달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회의에 사회를 보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직 대사를 역임하신 대사님들과 또 이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종합 토론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션에서 오부치 김대중 체제의 소위 말하자면 98년 체제의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논의했는데 저도 양기호 교수님이나 이 길 논설위원처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아직까지 표피적인 데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서 꼭 사회를 보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 한일 관계 시작은 내가 보기엔 역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정여창 제독을 향해서 성장인 일본의 이토 유스케 제독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마리우스 젠센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 돌아가서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나랑 일본을 같이 가서 일본의 근대화를 배우는 게 중국을 위해서 도우는 일이다. 얘기했더니 그때 정여창 제독이 북경을 바라보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언론인의 독도미 소홀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무라이다 하는 글을 썼어요. 이것을 마리우스 젠산이라는 사람이 이스트 에이시아, 차이나 앤드 자펜의 서문에 아주 크게 인용을 했는데 이 결과는 동아시아의 3대 세계 타입의 근대화 모델을 탄생시켰는데 일본은 개혁을 통한 근대화, 중국은 혁명을 통한 근대화, 한국은 조선은 말하자면 이 식민화를 통한 근대화의 패턴을 밟게 돼서 이게 말하자면 오늘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저는 전선 교수하고 교류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뭐랄까 감명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토론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제가 위화감을 어떻게 느끼냐면 오부치 김대중 선언은 마치 한일 간의 역사의 종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무슨 역사의 종언이 생긴 것처럼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보기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는데 역사의 종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상을 깊게 받아가지고 오늘 이게 이제 대사님들과 여기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좀 논의를 하고 오늘 방청석에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그렇게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수훈 대사님께서 그럼 먼저 이수훈 대사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일본 주일 대사를 역임하셨고 또 경남대학교 교수로.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수훈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 최대석 교수님 또 우리 박민인 교수님 두 분이 아마 이런 좋은 자리를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앞에 앞 패널에 앞 세션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2등이라면 새로운 그런 전문가들과 또 김기정 교수가 사회를 아주 화려하게 잘 봅니다. 예열을 좀 떼놓을 테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나중에 해보시오 이랬는데 저는 던질 장작도 없고 좀 부을 기름도 없고 이래서 토론에 임하기가 상당히 저하기도 합니다. 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정말 불멸의 지금 지위를 이제 갖게 됐는데 우리 이제 한국이 이 국가 운영을 하는 거 보면 대개 이 정부가 5년 만에 바뀌면 앞에 정부를 전부 부정합니다. 모든 정책, 국가 간에 맞은 합의, 공동선 이런 것들 전부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한국 국가 운영의 큰 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오부지 이 선언은 어떤 그 보수 정부가 들어와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당연히 개성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대단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그 당시 시대적 흐름을 읽는 그런 그 안목, 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자기가 대북 평생 관심을 가져왔던 대북 그 하회 협력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계획,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당히 그 전략적 통찰, 또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문건이 된 것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통찰과 그 실행력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일본을 중시하지 않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그 이제 세간에 혹은 우리 전문가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이게 민주당 그 대통령들은 반일 혹은 뭐 한일 관계를 뭐 좀 가벼이 여긴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이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뭐 친일이다, 뭐 한일 관계를 뭐 극진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그 인식이 좀 있는데, 이것은 팩트로도 맞지가 않고 그냥 이 대중적 오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이 거기에 같이 서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좀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제 짧은 과거를 좀 돌이보면 저는 이 문제에 물론 관계를 양자가 만들어 가지만 일본에 아베 그 신조라고 하는 분이 2012년부터 이렇게 이제 그 정권을 잡는데 한 10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대단한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구한 그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 일본은 뭐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쟁이 불안하다,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단히 예외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베 총리가 어쨌든 아베 내각이 들어서는데, 이게 우리하고 여러 불화가 일어나는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냥 그 남의 나라 그 지도자를 그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도 없고, 지금도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은 이분이 역사 수정주의 노선을 부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김대중 오부지 김대중 공동선언이 굉장히 퇴색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거의 사문화시켰다고 할 수도 있는 분이 그 아베 총리였고,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 노선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아베 그 내각의 외교 노선이 이 설린 우호 이런 걸 좀 벗어납니다. 아시아의 일본에도 그런 외무성의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중국을 중시하고 한국을 중시하고 이 한중일 협력을 중시하고 하는 이런 그 파도, 그 외무성의 상당히 중요한 세력을 이루고 이제 그렇게 좀 균형을 이뤄왔는데, 이 아베 내각에서는 대국주의 노선을 펼칩니다. 동맹을 중시하고 중국을 중시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베 총리가 그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뭐 대단한 분인데, 그 지구본을 조그마한 외교라 이래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교를 펼칩니다. 그 러시아의 푸틴하고 말이죠, 내가 셀 수 없이 많은 회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쿠릴 열도 막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막 회담을 합니다. 예, 푸틴을 막 자기 고향 마을에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어떤 함축을 갖느냐. 이분이 한일 관계를 전혀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일 심지어 그 아베 해고록이라고 하는 그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일 관계를 희생해도 좋다. 희생해도 좋으니 대북 압박 정책을 펼쳐야 되고 제재를 일관적으로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베 내각의 한 10년 이 기간 동안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등한시됐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미일 동맹 또 중국을 뭐 한편 대중 견제를 하지만 또 중국과 엄청난 또 물밑 저기랄지 또 그 일본의 그 외교 안보 보좌관들은 보면 대개 친중파들이 또 잡습니다. 그때 대단히 이제 아이러니컬하기도 한데 그것은 그 일본이 정말 우리보다는 국가 전략을 펼칠 때 조금 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제 아베 내각이 이런 노선을 펼치면서 이런 기조의 대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투초의 외교라고 하는 우리 대일 외교의 기조가 무너집니다. 예. 이것이 쭉 갑니다. 이게 쭉 가고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제 그 2019년 여름에 그 반도체를 비롯한 몇 가지 그 소부장의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거든요. 이제 이걸 통해서 그 투척 외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원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 직시고 뭐 이런 건 없다. 예. 하늘 간에 협력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원트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일 간의 그 갈등이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권에서 혹은 한국 대통령이 대단히 막 그 과거를 중시해서 혹은 그런 과거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전심전력을 다한 나머지 일본하고 막 역사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팩트도 맞지 않고 또 우리 전문가들은 더더구나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기정 교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 제가 이 토론을 앞두고 그 김대중 오버치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 이게 한일 관계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그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제 이 한일 관계 차원을 넘어서는 이 우리 지역에 대한 그 구상 또 비전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또 동아시아 이런 거에 대한 평화 안정, 공동 번영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얘기 나옵니다. 이 문건에.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실제로 이걸 하고 난 뒤에 그 아세안 아세안 정상회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실제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동아시아 비전 그룹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그 아시안 국가들은 말할 것 없고 한중일의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평화와 공동 번영의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토론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말을 뭐 대단히 막 내세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인도 태평양, 인도 패시픽이라고 하는 지역 관념이 있는데 저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 국가가 대외 전략을 이렇게 구사할 때는 자기의 국익, 자기의 가치, 자기의 뭐랄까요, 뭐 영혼까지는 필요 없지만 자기의 지역 전략 이런 조금 자율적인 뭐 사고랄지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도 패시픽은 정확하게 아베 총리의 관념입니다. 아베 총리 구상이고 이것을 미국이 올라타고 이 특정 정부를 거론해서는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권이 이걸 좀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 깊은 검토 없이 덜렁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용어가 대한민국의 용어가 아닙니다.
예, 지금도 우리 국방부 이런 데서 이 말을 여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 정부의 여러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가 지금 대단히 중시하는 지역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 지역을 칭함에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더 큰 세계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건 뭐 글로벌 중추국가랄지 또 이재명 정부는 뭐 글로벌 책임 강국 뭐 이런 말도 쓰던데 그런 것은 큰 비전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국익이 사활적으로 걸려 있고 우리와 평화 이런 것들이 사활적으로 걸려 있는 이런 지역 범주를 남이 고안한 용어를 사용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전문가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아까 또 김기정 교수가 뭐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토론문에 이미 썼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이죠. 이 미래지향이라는 것이 투초의 그 김대중 오버지 공동선언에 과거 직시는 뭐며 미래지향은 또 뭐냐. 예. 지금 우리가 직시하는 과거가 뭐 있기는 하냐. 예. 그런 질문도 저는 새삼스럽게 좀 던져보고 싶고 미래지향이라고 하는데 우리 미래지향을 할 때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협력, 안보협력, 문화교류, 민간교류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건 미래가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가 뭐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탈냉전에 대한 거대한 그 미래가 있었단 말이죠. 21세기가 열리고 그다음에 탈냉전이 막 전개되면서 남북 간의 화해협력, 한반도의 평화정착, 하늘 간의 협력 막 이런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이 직면하고 있는 이 미래는 뭐냐. 27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전혀 다른 미래죠. 근데 그런 미래의 내용을 채우는 이런 것은 이제 오늘 뭐 토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좀 대단히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름대로 다 준비한 가운데 그 뭐 새로운 뭐 공동선언을 추진한다든지 뭐 이재명 혹은 일본의 지도자 누구하고 신 공동선언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좀 제기하면서 이게 좀 비전을 내놓고 뭐 아닌 게 아니라 내용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장작도 없고 뭐 끼얹을 기름도 없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제 토론을 아주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 인도 태평양이라는 컨셉들 우리가 계속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우리 최근 주일 대사를 역임하셨던 윤덕민 대사님 부탁합니다. 그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그 두 분의 대통령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데 사실 그 1965년 꼭 60년 전입니다만은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아마 99%가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데모가 있었고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시민까지 나서서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정치적 결단으로 계엄령까지 내려가면서 그 한일 국교 정상을 맺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후에는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이 85달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고요. 어떤 나라로부터도 국제기구로부터도 한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리면서 뭐 역사 문제를 잊었느냐 하는 비난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5억 달러 정도를 청구권 자금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그리고 포항제철에 이르는 이 인프라를 만드는 데 썼고요. 그 돈이 결국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번영하는 중요한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물론 그 돈은 징용 피해자들 또 위안부 피해자들 그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인데 나라가 그거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건설을 썼기 때문에 오늘 사는 우리들이 그 빛을 그분들한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할 때 제가 28년 전인가인데 어느 날 퇴근 무렵에 우리 당시에 박준우 일본 과장이죠. 동북아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저녁 시간 있냐 그래서 저녁 시간 있다 그랬더니 좀 나와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거기에 조중표 국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둘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시무룩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바로 직후였습니다. 두 분의 오늘 청와대를 갔다 왔는데 대통령 말씀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라는 것이 그 테마였고 당시에 잘 알다시피 한일 관계가 굉장히 와했을 때 버르장머리 발언서부터 뭐 여러 가지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고 DJ 정부가 들었으면서 당시에 일본 내의 분위기는 더 이상 한국한테 또 사과하거나 사죄하는 건 없다. 그 혐한의 분위기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과를 받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오늘 중요한 화제가 됐던 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성명에 바로 그 사죄와 반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큰 또 하나의 일본에 대한 선물도 줬습니다.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와 일본의 전후의 경제 발전, 전후의 움직임을 크게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는 내용을 줬고 또 반면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사죄를 반성하는 밸런스가 있는 그런 공동성명을 이뤘기 때문에 그 성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공동성명에 있어서의 더 중요한 점은 저는 문화 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개방을 할 때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할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수들 이게 문화 개방을 하면 이거 완전히 외색 문화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엄청난 삭발도 하고 그런 데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개방의 결과로서 외색 문화가 대한민국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얼마 안 있다가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가 NHK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하고 그 결과로서 지금 BTS서부터 뭐 블랙핑크에 이르는 K-팝, K-드라마의 시작이 바로 그 문화 개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뤄냈던 융성한 그런 것을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문화 개방을 했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융성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처음 2022년인가요? 7월인가 8월에 이제 첫 부임을 했었는데 제가 일본을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일본에서 유학도 했기 때문에 일본 사회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느끼지 못했던 한국에 대한 냉담함을 느꼈습니다. 뭐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일본 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텔레비를 켜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그 혐한 얘기만 하는 패널리스트들이 나와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점에 가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혐한 서적들이 쫙 써 있었습니다. 이 한일 관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제가 뭐 일본 정치인들과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지금 아까 진창수 박사가 발표했지만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수교 이래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부정적 여론을 앞지르기 시작하고 있고 골든 크로스가 재작년서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니까 저는 뭐 가끔 지하철도 잘 탔습니다만 제 지하철을 탔는데 제 앞에 일본 여고생들이 쭉 동경이시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귀에 쏙쏙쏙쏙 모든 얘기가 다 제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잘하나 생각을 했더니 뭐 얘기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진짜 대박 뭐 정말 이런 건 뭐 수시로 나오는데 왜 말마다 졸라졸라를 쓰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인데요. 제가 일본 자민당이 굉장히 중진위원회로부터 들었는데 자기 딸 얘기를 가지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일본의 30대가 한 16% 정도가 한국 공부를 한답니다. 20대는 27%. 놀라운 것은 10대는 거의 35% 이상이 한국 공부를 한답니다. 영어 이상으로 지금 한국말 공부를 하고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케팅하는 담당하는 이런 여러 우리나라 회사들이 일본의 마케팅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일본의 40대 초반 정도 되면 이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런 여행을 갔다 온 일본 대학생들이 교수들한테 아니 한국은 우리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 내에 어떤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다. 한국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근데 물론 일본도 꼰대들이 문제지만 뭐 그쪽도 하여튼 여전히 우리를 얕자 알아보는 그런 기성세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지금 한일과 일본은 아까 운명 공동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정말 운명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최악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 부활하고 있고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참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군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북한군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북한이 파병을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군들이 탈출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망 나온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상당한 몇 명 외에 포로로 잡힌 사람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죽음을 각오하고 돌격하고 항복은 절대 안 하고 자폭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흔히 얘기하는 수령을 위해서 결사옹이하는 북한군이 사실인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제일 기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북한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를 파병을 통해서 많은 걸 지금 북한군이 얻어내고 있고 특히 서방의 전술, 서방의 군사기술, 드론전, 현대기술 모든 거를 다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지 또 첨단 군사력도 이제 이 북한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 잠수함을 건조 중인데 그 건조 중인 여러 가지 기술적 허들이 러시아로부터 해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핵 잠수함을 북한이 가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이 리커창 총리가 2015년에 중국 제조 2015를 얘기할 때 그건 가능하겠어? 무슨 2025년까지 10년 만에 선진국 수준의 제조업이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 10개 분야에서 4개 분야가 중국이 1등입니다. 그리고 6개 분야가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 추월당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반도체 정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제조업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도 문제니까 어마어마한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통해서 그 물건들을 덤핑으로 지금 세계에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덤핑한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화학 다 지금 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전략 환경의 최악의 환경 속에서 트럼프라는 또 이런 분이 또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동맹관도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저한테 아까 20분을 쓰셨는데 저는 10분 만에 지금 끝나라 그러면 제가 시간을 조심하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 10분도 안 됐습니다. 지금 8분 됐습니다. 네, 예. 그 전략 환경이 최악의 전략 환경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한일이 싸우면 과연 누구한테 이득이냐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특히 UN 같은 데서 찬부를 묻는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부를 묻는 결의안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몇 % 일치하신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97, 8% 일치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지정학적인 이해관계, 전략적 이해관계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인권 문제, 뭐 무슨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거 없이 다 똑같은데 오히려 미국하고보다도 더 일치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거의 12년 동안 제대로 된 정상회담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한일 관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전략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다카이치도 이 한일 협력을, 전략 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구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가 우리의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것도 경제에도 굉장한 타격을 줬습니다. 거의 10여 년 동안 한일 간의 투자가, 상호에 대한 투자가 뭐 절반 이하가 됐고요. 무역도 거의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뭐 반도체랄지 첨단 기업에 대한 협력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한때 일본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일본보다도 중국이나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일본은 까다로우니까 여기서 우리 팔 거 없다 그래가지고 철수를 해서 삼성도 삼성 자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니까 중국 시장이 이제 거의 우리가 뭐 팔 수도 있는 것도 없고 중국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바로 옆에 성숙한 5조 달러의 시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조 달러의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을 놀러 가시면 빅카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제품이 있는 곳인데 거기 가면 이제 중국 제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테레비도 뭐 다 중국 테레비들입니다. 이 핸드폰도 아이폰 외엔 중국 휴대폰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시장을 너무 등한시한 결과 중국은 열심히 해서 BYD 전기차도 잘 팔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 시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5조 정도 되는 일본 시장을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이것이 새로운 프론티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워낙 크죠. 지금 일본이 트럼프가 이 지역에서 나간다 그럽니다. 자꾸만 고립되려고 그러죠. 그런데 중국 경제는 14조, 15조입니다. 우리는 2조도 안 됩니다. 1.7조, 2조 정도입니다. 일본도 5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각각이 중국하고 대항하려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중국에 휩쓸려 들어가서 우리가 경쟁력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시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7조 달러 정도 되는 경제, 제3위의 세계 경제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같은 뜻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호주나 뉴질랜드를 같이 하고 동남아 국가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10조 달러 정도 된 경제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 지역에서 고립주의로 간다 하더라도 중국과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을 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역사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저는 좀 그 독일과 불란서의 그 화해 협력의 시나리오를 그것을 좀 저희도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한일이 그 엘리제 조약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화해를 하고 그것이 결국 그 화해를 통해서 자유왕래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결국 유럽의 통합이 되듯이 한일이 싸우면 이 지역에서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에 발 마사지하는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고 한일이 협력해야지만 이 지역에서 어떤 자유주의 어떤 국제 질서와 또 자유무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뒷받침을 한일의 협력으로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EU랄지 오스트레일리아랄지 동남아의 같은 뜻을 갖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미국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에서 좀 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오부치
김대중 오부지 선언 당시에 정치적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중 경제 대화가 있었는데 미국의 거물급 이 기업인들이 대개 중국을 가는데 미일 경제 대화에 거물급 기업인들이 오질 않습니다. CEO에. 또 미일 의원 교류를 하는데 2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일본 경단련에서 중국을 옵저버로 참가시키자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일본이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국제적 환경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의 이제 우리 환경이 4T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텍스트북, 테러토리, 그 다음에 TMD, 전역 미사일 문제, 그 다음에 이 트레이드 릴레이티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이 네 가지 문제가 지금 이 아시아의 동북아의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이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이게 아마 현장에서 계속 많이 다루셨을 텐데 이런 전략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좀 미래 비전에 좀 인풋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학술원 원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용표 교수입니다. 우선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히 박정희 학술원 홍보 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학술원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산하 학술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연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올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독립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수막에 같이 같은 로고를 쓰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과 박정희 학술원이 공동 주체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과 긴밀한 협력하에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연구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학술원 원장을 제가 맡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3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과를 차분하게 좀 균형 있게 평가를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젊은 세대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함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행사가 청년과 박정희 대통령의 대화라는 그런 형식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좀 젊은 분들, 그때 함께했던 분들도 와주 계시고요. 또 하나는 역대 대통령 관련 재단, 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념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오늘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김대중 오부지 선언도 굉장히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획을 긋고 있고, 그래서 함께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명림 관장님 예전부터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고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박명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박정희 학술원과 또 김대중 도서관에게 많은 성원과 관심과 또 지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주최 기관의 장으로서 여기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한일 관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는 미래협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과제와 비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두 지도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이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를 만들고 이런 발자취를 남겼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많이 공부할 수는 없었고 당시 합의문들 그리고 합의문이 나오는 그 근방에 이 두 대통령이 발표한 이 성명이라든지 담화문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비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까 윤동민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제 많은 그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64년 3월에 그 특별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왜
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필요한지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긴 안목으로 대국을 내다봐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이념적 자신의 위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먼 안목, 신세계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다만 이 비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비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일본 방문에서 김대중 오부치선언을 발표하고 서울에 도착해서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세기에는 양국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양국 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협력하는 나라를 넘겨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손에게 평화와 공존의 한일 관계를 물려주자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도 이번에 다시 그래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천천히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뭐 이 국경을 초월한 문제를 해결해서 협력하자.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자라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굉장히 그 미래 비전을 잘 담고 있는 그런 합의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 제시한 비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이제 이 98년의 이 선언문은 함께 한일이 함께 가자라는 그런 비전을 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비전과 한일 관계에서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저도 이게 뭐 뾰족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넘는 그런 새로운 공동선언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 국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많이 다뤘다면은 이제 조금 더 개인 내 차원에서의 문제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난번 위안부 합의라든지 최근에 뭐 강제노역 관련 소송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 서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약간 다루기 때문에 그럼 65년에는 도대체 어떤 반대가 있었을까? 그 반대 논리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해서 간단히 기록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나온 성명, 학생 운동에서 제시한 문제점, 그 당시 교수 모임에서 또 제시한 방향,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개인의 권리, 고통, 아픔, 상처의 치유 이런 거에 대한 그 의식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한 것도 국가의 방향이었고 반대 논리도 국가와 민족의 차원에서의 문제점, 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국가 이익의 문제라든지 평화선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국가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 어떤 개인의 권리 이게 어떤 개인한테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왜 이걸 국가가 다 떠넘는 것인지 이런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뭐 정부에 따라서 서로 반대와 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정부와 또 이념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의식이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바뀌어진 그런 어떤 인식과 프레임들이 있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그러한 바뀐 그런 인식들, 국민의식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렇다면 결국 또 개인의 권리라든지 개인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고 좀 눈높이에서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비전이 담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에 오전에 기조연설에서 한상일 교수님께서 오늘 자율적 협력을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물론 정부도 중요하지만 정부 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과거와 미래
그리고 갈등과 협력이 계속 중첩되어서 한일 관계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저는 좀 정체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정체성 문제라는 것,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서 타자가 생기고요. 근데 보통 그 자기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자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타적 정체성이 악순환이 되는데 한일 관계에도 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좀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좀 더 포용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한일 양쪽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일본 쪽에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정체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치의 한국의 주요 신문의 사설을 한번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사설을 한번 쭉 뒤져본 적이 있는데요. 읽어보면서 저 굉장히 놀랐어요. 메이저 신문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일본을 굉장히 과하게 공격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일본의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꾸 확대 재상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부도 이런 정체성 해결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언론과 민간 분야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제 앞서 시에서 김기정 교수도 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한일 관계는 미국도 있고 거기에 합의에는 항상 남북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65년 기본조약의 제3조에는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정된 것과 같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당시에 일본이 북한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차단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좀 북한에 대한 견제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방어적이고 반공적인 색채가 들어있지만 이 북한 얘기가 들어있고요. 김대중 오부지서에서는 조금 더 이제 확대된 그런 이 한반도 문제 대북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지향한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는 북한의 위협을 인정합니다. 그때가 마침 북한이 광명성 1호를 쏴서 일본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으로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포용의 자세로 북한에 다가갈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북한 문제를 적대와 배제 차원에서 접근했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좀 이제 경계를 하면서 그래도 협력을 지향했고요. 그러다 앞으로 우리는 조금 더 평화와 통일 지향적인 그런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 안보를 지키지만 또 평화를 만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이루어진 한반도 미래를 같이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식을 공유하는 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일협정 60주년인데 저는 지난해 6.3 사태 60주년 때 그때 주역 선생님들이 우리가 그동안 한국과 일본 자료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를 좀 많이 봤는데 미국 자료를 갖고 그 당시 한일회담 또 6.3 운동을 좀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떠나들 때에 발굴해놨던 자료를 쭉 다시 해석을 해봤습니다. 미국 비밀 자료를 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왜 일본이 아니라 박정희를 먼저 한국 정부를 이거 먼저 이제 접촉을 해서 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가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쭉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한일 관계가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미 미국은 한국 분단과 독일 분단을 비교하고
그리고 독불 관계와 한일 관계, 독일 폴란드 관계를 비교해서 이제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이 그 중요한 걸 하나 이렇게 간추하는 걸 봤습니다. 독불 관계와 독폴란드 관계가 중첩된 게 한일 관계다. 저는 아주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까 이순 선생님께서 인도태평양 용어, 아베 용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미국 정부가 아베가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표하고도 10년 동안 호응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도태평양 용어는 나치 용어잖아요. 나치. 칼 하우스호퍼라고 나치 히틀러의 최고의 이데올로그가 이미 대서양은 영미가 장악하고 있고 유라시아는 소비에트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하우스호퍼가 히틀러한테 인도 태평양을 제안해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연계가 맺어지는 두 개의 권역이, 예. 그래서 미국도 이게 나치 용어인 걸 알고 이제 상당히 주춤주춤하다가 이제 결국은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저는 이 한일 관계 맥락과 동아시아 맥락과 세 개의 맥락에서 볼 때 조금 라운드 테이블 목표대로 미래지향적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국가가 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조건, 국가 능력, 국가 비전, 국가 의지. 이 이제 네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 국가 정책이 이렇게 이제 발현이 되는데 저는 그 점에서 그 한일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한국 요소를 먼저 보면 한국이 그 사이에 준강대국으로 성장했죠. 저는 뭐 요즘 이제 워싱턴이나 어디 가서 발표나 협의할 때 있어 한국이 어떻게 세미 그레이트 파워가 됐는가를 구체적인 수치나 역사를 뭐 동아시아 4마리 이용해서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로 이제는 뭐 누구도 중국, 인도,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아시아 4마리 호랑이로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4국, 5국 따져도 이제 GDP나 방위력, 뭐 무기 이러면 무역 정도 빼놓고 한국이 크게 앞서 있고 아프리카 54개국 GDP, 방위력 다 조사해봐도 한국이 거의 밀리지 않아. 아프리카 54개국 하고 제국 단계를 빼놓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도 지금의 한국처럼 뭐 무기나 무역이나 반도체나 전 세계를 제국처럼 이렇게 영토를 빼고는 점령했던 적이 없어서 한국은 어느 지표로 보나 준강대국. 그래서 깨진 게 뭐냐? 한반도와 주변 4강, 한국과 4대 강국. 이 구도는 이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과 주변 4강은 한국이 이미 그 뭐 블룸버그나 US 뉴스는 여러 지표를 보면 5등, 6등 국력으로 올라선 게 너무나 많고 특히 이제 종합 지표를 비교하는 연구에 따르면 핵 제외해 놓으면 한국의 방위력 이런 건 더 높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과 주변 4강 이거는 한국 문제에 대한 숙명적 지정학이 어딘데 이제는 다른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대입하면 이거는 작동하지 않는다. 한반도와 주변 4강은 주변 4강이 결정하는 지정학적 조건에 있지도 않고 지금의 지정학은 영특위 외에는 기술이나 문화나 동맹이나 방사나 이거는 이제 글로벌 지정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준강대국과 한반도 주변 4강이라는 세계와 우리의 오래된 이런 숙명적 구도를 타파하는 이 시점에 준강대국이 됐는데 인구 소멸, 자산 저출산, 지방 소멸, 학교 소멸, 국가 소멸 이게 뭐 세대가 재생되지 않고는 국가는 뭐 당장 그 영속성을 잃게 되는데 이 코리아 피크가 같이 왔다는 거. 예. 한국 정점이 국력의 정점과 위기의 정점이 동시에 왔다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일 관계에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는 저는 이제 좀 남남 갈등 대신 남남 내전이라는 걸 쓰는데 내부의 지지 기반 때문에 대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 선택되지 과거에는 밖에 걸 활용해서 안을 동원했는데 이제는 안 때문에 밖에 이건 뭐 외교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만 그래서 특정 정권, 특정 진영, 특정 파당 때문에 이 앞에 정부나 정책의 지속성을 영속성을 이어받지 못하고 급변침을 하거나 전환하는 이 내부 단절, 내부 급변침의 단견 외교 요인의 국내 활용 이걸 극복할 필요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즉 내부의 어떤 격동이나 진영적 요인이 있더라도 파당적 요인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동북아 국제적인 그 지속 요인 때문에 이 강력한 기저 효과 때문에 이제는 이 진영 요인이 국제 요인을 쉽게 바이패스하고 제압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 특정 정권, 특정 발언, 특정 진영으로 인한 내부 동원과 상대 관계의 통합, 뭐 적대와 협조 모두 이 격차, 펜들럼이 이제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여야 지도자들 늘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여당 때 하는 거를 야당 때 받아들여줬어 봐라. 지금 여당 때 앞에 정부가 받아들여 비판 못하는 게 한두 개냐. 한일 합의 이런 거. 이걸 야당 때 존중해줬으면 국민 통합, 한일 관계, 동북아 평화 안정 훨씬 좋아진다. 훨씬. 예? 저희가 늘 정책에서 가르치는 이 마이너리티 멘탈리티, 오포지션 멘탈리티. 이 야당 속성, 소수자 속성, 뭔가 기득권에 저항하고 뭔가 반대하지만 권력이 다가올 것 같고 내부의 진영을 동원하고 둘을 쪼개놔야지만 나한테 다가올 것. 이거를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다는 게 최근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정부를 거치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제 내부 동원이 갖는 역치점은 크지 않다. 개선 악화의 정도가 크지 않을 정도의 기저효과에 접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수석원에서 우회겐잡으로 선생님 모셔서 강연을 듣고 둘이 길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고대에서 연대를 옮기기 전에 사카모토 요시카이 선생님이 아마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질 거다. 박 박사 내 얘기가 틀린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라. 나 죽은 뒤에도. 근데 그 말씀이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예? 이 보편에 대한. 근데 오해견잡으로 선생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한일 관계가 현상을 유지하는 건 일본 때문에 가능할 거다. 근데 치고 나가고 뭐 박정희가 됐든 김대중이 됐든 선도하는 거는 한국에 해야 된다. 이거는 보편에 대한 양심과 민감성, 이분은 계속 민감성 얘기를 해요. 민감성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특별히 결정적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민감하지 않은데 한국을 내가 와서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이건 조금만 뭐 잘못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게 있어서 이 민감대의 깊이와 폭 때문에 선도는 한국에 될 것 같다. 저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 일본일 수 있지만 한일 관계를 돌파하는 거는 어쩌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조금 보여주는 것도 김대중, 박정희의 절반을 따라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국력이 근접화됐고 아까 주변 사강구도 해체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저희가 늘 가르치는 배우고 동아시아 패러독스. 동아시아 3국은 다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어깨가 커졌기 때문에 어깨 교류를 하는 거지 누가 뭐 특별히 도덕적인 우월감 막 그건 다 드시지만 이게 성공의 역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마지막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일 항일 깨진 지 오래됐고
박정희가 돌파하려고 했던 격일이 안 되니까 협의를 통해서 한번 그 길을 해보자. 김대중 대통령 등일. 저는 왜 퇴계가 포위를 그렇게 오래 주장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안중근이 왜 그런 길을 갔는지 포로 놔주고 공개 걸고 뻔히 알면서도 박정희가 왜 우리가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굴린다고 끌려다니냐. 김대중 대통령 뭐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예. 내 납치 사건 뒤로 미루더라도 외환위기 극복 한일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팀 위에 그 말씀을 길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나도 억울했냐.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일, 그러니까 대개 이왕, 안중근, 박정희, 김대중 이분들이 보여주는 거는 결국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이 맨날 얘기했던 7년 전쟁과 35년 강점기를 빼면 한일관계는 이웃 나라 사이에 예외적으로 독일, 프랑스 맨날 전쟁. 한일 관계는 너무나 평화롭고 외구 뭐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이웃 나라 중에 이렇게 평화로운 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기저효과를 말씀드리니 우리가 이 포일의 가치에 눈을 띄면 이제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 등락, 이 개선과 악화의 등락을 이제 좀 우리가 이 가라앉힐 때가 되지 않았나 결론 싶습니다.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그 한일 관계에서 포일이 조금 큰 차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본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극우적인 멘탈리티가 강하고 중국은 대국이 되더니 다행히 보편이 아니라 가분수 국가가 6.25 공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독일 민족의 위대한 부흥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거대 제국이 완전히 과거를 회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 평화, 민주주의, 인권, 평등 이런 보편적인 가치에서 바로 오해겐자부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동아시아의 가장 민감하게 이거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냐? 저는 한국이 이 점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무역 갈등 이런 게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 가치를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게 선도하고 지금 다 전부 뭐 시진핑, 트럼프, 푸틴, 김정은 전부 이렇게 강성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이 조금 더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가지고 선도한다면 준강대국 위치에서 이제는 준보편적인, 준표준적인 그런 인류 가치를 선도하는 동아시아 준 대표국가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비교적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이런 보편개체에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두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협력할 영역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뭐 촉박합니다만 아마 저 플로어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분들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발표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플로어에서 좀 중요한 문제 의식을 가진 분들께서 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우선 제가 몇 가지 좀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그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미국 주도의 허브 앤드 스포크 시스템이 그 레티스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일본하고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이 일본이 과연 수평적인 외교 관계를 양자 외교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의문인데 전문가들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첫째고 이 두 번째는 지금 이 논의가 안 되는데 이제 홍영표 원장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한일 기본조약 3조의 유엔 결의 195조에 대한 해석이 한국과 일본이 다릅니다. 아직도. 특히 북한 문제를 놓고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끊임없는 한일 간의 논쟁이 돼 있는데 이거 앞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그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아마 여기 양교 박사님이나 기조 의원님 같은 분도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 세 번째 얘기했나요? 네 번째는 아마 여기 유 대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든 한일 수교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셨는데 가정에 정말 이 엎치락 뒤치락 정말 죽고 사느냐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역할이 사실은 그 눈부시단 말이야 눈물겨울 정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겨운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한일 관계도 보면은 이 중일 관계에서 보니까 미중 관계에서 보니까 대만 문제를 놓고 주얼레하고 이제 키신저 간에 대단한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주얼레와 거기에 언뜻 동조를 못하는 키신저 간의 다툼에서 키신저가 아주 묘안을 냈더라고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양안은 전부 중국 바다다. 이런 표현을 넣어가지고 다 합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뭐랄까 이 전략적 지혜가 한일 관계도 앞으로 좀 발휘돼야 되는데 여기 아마 전문가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이 윤덕민 대사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 정치인들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 지금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 민주당 정치인들 못 만날걸요? 아닙니다. 요즘 만나요? 이제는 저 없습니다. 너무 잘 만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일본 공사한테 민주당 의원 만나러 갔더니 오지 말라고 못 오는 거 너 직접 들었는데 내가. 어쨌든 지금 집권당이 됐으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야당일 때 비난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 민정수석을 하면서 죽창가를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이건 참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뭘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쿠시마 얘기를 그렇게 하던 민주당이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건 야당에 맡기고 여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가는 게 좋은데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우리 유 대사님 먼저 좀 그런 과거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사실 김기정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셨을 때 한참 분위기가 위로 올라가갖고 그때 저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가라앉아서 사실은 저도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마치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달준 선생님께서 저를 또 지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이 외교 실무자의 입장, 제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좀 관여를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윤덕민 교수가 얘기를 하셨는데 박준우 돌아가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과장을 할 때 차석으로 있다가 동경에 나갔습니다. 도쿄대사관에. 그래서 도쿄에서 도와드렸는데 그 당시 한일 관계라는 거는 YS 말미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YS의 개인적인 퍼포먼스랑 이런 것하고 한일 어업협정이 그때 일본이 이 연장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어업협정이 우리 언론에는 표현을 파기라고 씁니다. 근데 파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분위기가 새로운 1982년에 이지를 어업 수역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일본이 65년 어업협정을 그래서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최악의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좀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우리가 IMF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들어왔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굉장히 심퍼시가 많았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지만 박정희 때 그 납치가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거기에 대한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그런 게 종합적으로 맞물려 갖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실무를 맡았던 박준호하고 일본의 사사의 게이치로라고 지금 국제문제이사장을 하고 주미대사도 하고 차관도 이분이 케미스트리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진짜 그야말로 밤을 새가면서 협상을 해갖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왔는데 지금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만들자 지금은 저는 우선 그리고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일본은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은 이런 선언 하나가 나오려면 이 정치권에서의 사운드 아웃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자민당의 다케시다파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제일 큰 이 파벌의 수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또 다수당이었고 그런데 정치권에 그걸 얻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합치면 지금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윤동민 대사께서 좀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2.0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공동성명 그렇게 사죄사 가는 거 불가능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다 반대를 했는데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그 추진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 환경 속에서 이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 가치, 지정학적 이해, 이익 다 공유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 법의 지배 다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국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대외 환경 속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통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AI 시대가 되고 있는데 AI 시대가 되더라도 지금 미국, 중국, 유럽에 비해서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지금 변두리로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더라도 너무 작아서 그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AI는 잘 작동이 안 됩니다. 한국 혼자, 일본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이 전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이런 걸 해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시기마다 정치가들의 역할이 마크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일 청구권 자금이 포철로 이전되는 과정에 정말 정치가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카자와 리포트라는 게 아직도 공표가 안 돼 있습니다. 아카자와라는 사람이 통산성 중공업 국장인데 이제 포철로 돈을 돌려줘도 된다 하는 리포트를 썼는데 그게 아직도 일본에서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만든 그 당시에 정치가들과 이 말하자면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우리나라에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정치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일본 정치인들도 만나기도 어렵고 일본에 사실 한국의 위상이 일본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사실 천황서부터 총리 이르기까지 이렇게 어세스가 잘 되는 나라는 아마 일본이 유일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대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 어세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한 12년 동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가 하여튼 적대 관계 비슷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전통이 무너졌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일 관계 급속히 진전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데 제한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고요. 천황이든 또는 총리든 또 총리 같은 분들도 관저에 부르면 또 식사하러 오십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일본하고 한일 관계 속에서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가 하기에 굉장히 중국에서는 중국 대사 우리 대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특수합니다. 그거는 일본 내에서는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 중에 어디 플로어에서 좀 여기 영기호 교수님이나 조영환 선생님 한마디씩 코멘트 이하원 기자 없어요? 한마디 좀 하세요. 시간이
뭐 급박합니다만 한 말씀. 장 교수님 혹시 시간 조금 남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한 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 5월인가 하셨으니까 이제 23년 이제 넘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2026년에 아마 국빈 방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 분위기는 돼 있고 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국빈 방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 이제 지도자도 국빈 방문이 또 가능하고 지금 일왕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은 사실 한일 관계가 일본은 여전히 이제 일왕이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정말 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왕이 한국 방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여사로 다들 역정부 다 추진을 했는데 전 일왕이었던 아키토 천황 이런 분은 뭐 연세가 높고 이래서 이제 잘 안 됐고 근데 지금 일왕은 연세도 조금 젊고 또 부인도 상당히 외교관 출신이고 이래서 국제적인 감각도 이제 좀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국빈 방문을 일본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일본 물론 이 정정이 불안해서 뭐 또 혹시 바뀔지 모르지만은 다카이치 총리께서 또 답방 형식으로 국빈 방문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상당히 이제 한일 간의 신뢰관계 정치적인 관계가 상당히 객상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바람직한 것은 일왕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좀 녹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좋은 상당히 아이디어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국빈 방문이 엉망이 된 게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가기 전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일본 가서 TV 인터뷰도 가장 극우적인 후지 TV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일 관계가 아주 개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일본을 좋아하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국빈 방문을 갔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참 일본과의 관계는 이게 델리케이트하고 참 힘들구나 하는 걸 여실히 증명. 이하원 기자 좀 양교 선생님 먼저 좀 얘기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다카치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콘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이제 강하다는 것은 큰 장점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상대방 국가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라든지 어떤 아주 정밀한 계획 같은 게 저는 부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것이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철학의 부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니까 오히려 이게 추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수은 대사님 말씀대로 국빈 방문을 통하든 뭐 하든 간에 적절한 시점에 가가지고 안정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스테이지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놓치면, 그 시점을 놓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한일 관계 또다시 악화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를 들면 다카이치 정권이 안정이 된다면 총선 승리 후에는 내년에 봄이라든지 여름 이전에 국빈 방문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그렇다고 저는 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본 천황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떤 양국의 정상 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베의 한일 관계 사상 처음으로 정치 문제를 경제 제재로 받아치는 최악의 정책을 취했을 때 한일 관계가 2019년 7월 1일자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통해서 양국 간의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도쿄에 특파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세미나에 가서 양국 간의 전쟁이 났는데 저는 저 종군 기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종군 기자는 자국의 군대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국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다른 매체에 살짝 인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태의 원인을 오늘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고, 이수훈 대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양교총 의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김대중 박정희 그 정신을 하나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믿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하고는 척지고서는 우리의 국익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그렇게 정책을 진행을 해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이뤘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이끌었는데, 이 비사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당시 굉장히 그 극우적인 일본 총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북정상회담에 아주 소극적이고 했었는데, 모리 총리가 있었는데, 모리 총리를 일부러 김대중 대통령이 오구치 총리가 돌아가시고 했을 때 일부러 조문외교를 하고 가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될 것까지 알려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고 이렇게까지 오고 간 거는 다 모리 총리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그걸 당시 아태국장 배석했던 아태국장이 저한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까도 제가 강상준 교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이 물론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은 남북관계하고 한일관계를 병행시켜서 가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숙명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하고 있는 게 일본이 이뻐서가 아니라 결국은 남북관계를 좋게 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천황 방문 얘기했죠. 아까 일왕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언론들이 다 천황이라고 같이 못 쓰는 한 오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한 이게 천황 방문이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좀 언론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북일 관계 얘기 많이 하셨는데, 한반도에 가지고 어떻게 한일이 공동의 뭐를 이제 담을 수 있을까 문제가 굉장히 납치 문제. 그러니까 그 김대중 오부치 때는 어쨌든 한 남북도 접근을 하고, 이제 그 고이즈미가 이후 평양 방문하면서 뭔가 국교 정상을 하고 이런 서로 따뜻한 분위기가 좀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납치 문제가 부상한 이후에 한 20여 년 지나서 북일 간에 거의 뭐 움직이기 어렵고, 근데 남북도 굉장히 지금 뭐 이국과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게 그 희망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한일 문서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머리에 안 떠올려가지고요. 이전이랑 굉장히 다르게 좀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방안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예, 과거에 제가 어떤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복수의 일본 분들이 찾아와서 당시에 일본 천황이 한국을 오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위쪽에 얘기했더니, 그거 왔다가 뭐 돌덩어리 날아가고 계란 날아가면 한일관계 걷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분한테 그렇게 전달을 했더니, 현재 상황이죠. 이 천황께서는 하나 정도 계란 맞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황 자체는 뭐 그 당시에 상당히 리버럴한 분이시고 한일 관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건 정치에 둘러싸이고 있는 정치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 분명한 거는 외무성은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시종장하던 가와시마 유타가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저들을 가와시마를 만나게 돼 있는데, 정말 설득을 좀 하라는 얘기를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의 천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안 돼 있잖아요. 천황 그런 무조건 적대적 관념으로 보고 있는데, 미시마 육교가 왜 천황주의를 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신이 있잖아요. 신인데 일본은 천황이 없어지면 그런 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어떤 이런 초현실적인
그게 된 미시마 육교가 이제 계속 천황주의를 들고 나오는데 이게 일본에 너무 뿌리가 깊이 와 있는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지금 이런 게 이제 심각한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민연대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일본하고 시민연대 가능합니까? 박명림 선생님. 저는 그 위안부 문제 때 하여튼 아시아 여성기금 그게 글쎄요.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좌절하고 좌초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분들인데 그것이 이제 한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걸 한일 문제일지 위안부 문제 이거를 또 다른 국제법적인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될지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 시민사회 역량으로는 힘들다는 걸 여러 번 일본에 시민사회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 일본 시민사회는 참 한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일본의 시민사회였고요. 아니요. 뭐 근데 학문적으로 얘기합시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예, 제가 시민사회라는 게 사회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에 시민혁명이 없었어요. 마루야마 마소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절대 안 썼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나 하여튼 그 분들이 눈물겹게 그 활동을 해오고 시민연대를 하면 일본에 말이죠. 일본 잡지에 보면 시민연대 사람들 한 200명 자기들끼리만 말해야지 우리 같은 시민연대가 없거든. 원고 피해자 우리 재판에서 승소할 때도요. 일본 원고 관련 시민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네, 우리 같이 말하자면 이 대대적으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시민연대가 우리하고 가능하냐 하는 문제인데 오케이. 저희 시민 단체는 좀 정치화된 반면에 그분들은 굉장히 순수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NGO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오늘 현장에서 뛰시던 우리 두 대사님과 또 이 학술원 원장님 그리고 박명림 이 원장님 모시고 아주 저도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이 언론계에서 오신 기자분들께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이게 첫 회의죠. 아주 훌륭한 회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준비하고 또 이 기획해 주신 홍영표 원장님 또 이 최대석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걸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뭐 특별한 질문이나 없으시죠? 예,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되었던 학술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